안녕하세요. 저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의 특수보험 재보험 쪽에서 일하는 조준연이라고 하고요. 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람들이 투자 회사로 알고 있지만 그 투자는 워렌 버핏 회장이 직접 하는 여러 사업의 극히 일부일 뿐이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메인 사업은 아무래도 재보험, 손해보험 쪽이거든요. 그 재보험, 손해보험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이게 워렌 버핏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주식을 되게 잘 골라서 투자를 잘해가지고 수익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워렌 버핏의 수익의 한 절반 정도는 플로트라는 개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연평균 20%를 5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 플로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대표적으로 보험 플로트가 있는데 고객들한테 보험을 먼저 받아가지고 잠깐만요. 고객들한테 보험을 먼저 받는데 이거를 지급은 나중에 하잖아요. 이 사이에 2월 기간이 있는데 이 2월 기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의 버크셔 해서웨이에 쌓인 보험금은 버크셔 해서웨이가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펀드 같으면은 여러 가지 금융법의 규제 때문에 함부로 투자할 수가 없는데 고객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펀드의 규제라든지 근데 보험금은 고객들한테 보험금을 지급만 잘하면은 이거를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버핏 입장에서는 이 보험 사업을 하면서 흑자만 낸다면은 거의 무이자 레버리지 쓰는 거 다름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들이 10% 이자를 얻을 때 보험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20%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워렌 버핏이 물론 주식을 잘 고르고 가치 투자에 대가인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보험을 잘 경영했기 때문에 다른 위대한 투자가보다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려왔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 그래서 버크셔 해스웨이를 제대로 분석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 버크셔 해스웨이가 어떻게 보험을 경영했고 보험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을 제일 목적으로 하는 투자와는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게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0년 내에 10%의 수익을 어떻게든 올리면은 뭐 그걸로 괜찮은 거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있는 어떤 보험 계약이나 어떤 매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거를 함부로 리스크 관리가 없이 인수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은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리스크를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보험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10년 뒤, 20년 뒤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AIG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AIG가 당장 눈앞에 매출이나 수익을 생각하고서 마구잡이로 파생상품 보험이나 이런저런 보험을 계약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블랙스완을 맞으면서 우르르 무너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에서는 투자나 증권 뭐 이런 거보다 리스크 관리가 거의 핵심 경쟁력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버크셔 아까 말했던 거 이어가자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얼마나 그 보험금을 잘 경영하고 보험금을 잘 쌓아왔고 이걸 알려면은 가장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떻게 보험의 리스크 관리를 잘했나 그리고 그 모든 리스크 관리의 시작은 밸류에이션이거든요. 가치평가. 왜냐하면 보험은 한 번 계약하면 물릴 수가 없어요. 계약이기 때문에. 뭐 펀드가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했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바로 빼고 콜옵션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보험금을 받았으면은 사건이 터지면 무조건 보험을 줘야 돼요. 회사가 파산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장 인수할 때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얼마나 내가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시작점을 결정하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먼저 인트로를 드리자면 이렇게 버크셔에서웨이를 가장 먼저 알려면은 가장 먼저 가치평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버크셔에서웨이의 모든 투자는 가치평가에서 시작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버크셔에서웨이에서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BHSIB 혹은 BBBT라고 하는 건데 버크셔에서웨이 재보험 쪽에서 내부적 이게 뭐 되게 전문적이 볼 수 있고 실제로 전문적이지만 일단 공식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 이게 어떤 거냐면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잠깐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끊겼어가지고 아, 네네. 네 한번 그 BHSI 뭐 BBBT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신 분들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버크셔에서웨이에서 내부적으로 그 가치 평가를 할 때 처음에 보험을 들려고 하니까 여러 회사들이나 정부가 자기의 그 인프라나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무슨 뭐 선박 이런 것들을 보험을 들고 싶어가지고 버크셔에 오거든요. 그런 거대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나 아니면은 뭐 현대해상 이런 데서
개인이나 자영업자나 뭐 개인 주택을 위한 보험을 들자면은 그냥 1억 원 한도 이런 거 걸어놓고 하면 되는데 이게 반도체 공장이나 마천루나 뭐 자동차 공장, 뭐 대철소 이런 거를 단순히 100억 원 한도, 1000억 원 한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 처음에 자세한 리스크 파악이 필요하고 커스터마이즈된 리스크 파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해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보험금을 담보해 줄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비로소 인수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파악하기 위한 내부적인 툴이 바로 이 BBBT예요. BHSI 뭐 BHSI B라고도 하고 BBBT라고 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공식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전체적인 방정식 자체는 간단해요. 그 설명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첫 번째로 공사비가 있고 거기다가 소프트 코스트 그러니까 뭐 건축 비용, 설계 비용, 디자인, 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이런 비용을 더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요. 예를 들면은 입지 그리고 몇 층이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자산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 있는 건지 화폐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 그리고 컨스트럭션 퀄리티 그러니까 이 건물의 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약간 왜 이런 거를 계산하냐 싶을 수도 있는데 이게 부동산을 예로 들자면은 그냥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면은 이 건물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얼마만큼의 빚이 있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보험회사는 이 건물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험회사는 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 우리 보험회사가 얼마만큼의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느냐 바꿔 말하면은 건물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이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영어로 RCN,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한국어로는 재조달 원가라고 해요. 이 재조달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건물이 맨하탄에 있던 와이오밍에 있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수하게 이 건물의 물리적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지, 몇 층인지, 어떤 종류의 자산이고 이게 어떤 퀄리티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게 달러로 지불해야 되는지 뭐 유로로 지불해야 되는지 이런 순수한 재조달 원가, 즉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사비 이게 보험회사에서 파악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건 여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뭐 부동산이나 인프라에서도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그 치솟는 보험료거든요. 뭐 일반 주택도 그렇고 뭐 그 상업용 빌딩도 그렇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임대료는 되게 고정되어 있고 수익이 잘 안 나고 막 오피스가 불안인데 왜 보험료가 치솟냐 그러는데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수익에 연동되는 게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 연동이 돼요. 예를 들면 시멘트, 뭐 철근, 인건비 이런 게 얼마나 치솟냐에 따라서 그 제조달 원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내 건물이 얼마나 수익을 내냐와는 관계가 없다. 보험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살짝 내부 비밀인데 이 BBBT를 할 때 그 고객들이 예를 들면 뭐 기업이건 정부건 이게 버크셔 같은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려고 올 때 그 절대로 뭐 알고 그랬던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절대로 정직하게 가치 평가를 들고 오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보험업계의 룰에서는 한 번 계약을 맺었으면은 한 번 계약을 맺고 우리가 보험료를 받았으면은 저 건물의 그 손해가 얼마나 되고 저 건물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던지 간에 우리가 100%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게 보장 범위 안에 있으면은. 그래서 이 고객들이 내거는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 자기 건물의 가치를 최대한 저평가를 하려고 해요. 믿기지 않겠지만 보통 건물주들은 자기 건물이나 인프라에 그 가치를 최대한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보험에서만큼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자기 건물의 가치를 최대한 저평가해야 자기가 내는 보험료가 줄어들고 어차피 나중에 보장받는 보험료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회사에서는 이 건물이 이 건물이 얼마나 과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걷어내는 과정이라면은 보험회사에서는 이 매물이 얼마나 과소평가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파악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역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PPT에 나와 있듯이 이게 고객이 갖다 준 가치평가와 고객이 갖다 준 감정평가서와 저희가 직접 내부적으로 평가한 가치평가가 전체적으로 15% 안쪽에 들어가면은 그 레즈너블, 그러니까 일리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평가거든요. 뭐 제 경험상 한 10개 가져오면 그중에 한 두세 개 빼고는
15% 안에 범위 안에 안 들어가고 거의 다 과소평가됐긴 한데 일단은 15% 정도의 범위면은 저희는 안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CQI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한 건물의 퀄리티를 일일이 나눈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이 1과 5 사이에 각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각 건물 종류별로 되게 다양한 디스크리션이 있어요. 다양한 묘사가 있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뭐 창고의 퀄리티가 1부터 5까지 어떤 거는 1이고 어떤 건 3이고 어떤 건 온지가 나와 있고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 데이터 센터가 어떤 게 들어가야 퀄리티가 오고 어떤 게 들어가야 퀄리티가 1인지 뭐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다 매뉴얼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공개할 수 없고요. 내부 매뉴얼에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은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되게 간단하게 제가 묘사해 본 건데 뭐 창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그 내부의 오피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트럭을 놓을 수 있는 더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냉동 창고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건물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마감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뭐 철제로 되어 있는지 뭐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저희가 지도로 하나하나 체크한 다음에 감정평가서 퀄리티 감정평가서하고 그 엔지니어링 보고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도로 하나하나 평가한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 분리해가지고 CQR을 넣어요. 아까 말한 그 건물 평가서. 그 CQR이 여러 가지 보험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넘어갔을 거예요. 아, 네. 네. 여기 보시면은 그 잠깐만요. 네. 그 대표적으로 제가 그 하나 이미지를 만들어 본 게 있는데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공업과 중공업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퀄리티를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이렇게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이건 내부 자료는 아니고 제가 구글에서 따와서 만든 자료인데 예를 들면은 그 경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HVAC를 쓰고 어떤 발전기를 쓰냐 그리고 어떤 기계가 들어가고 이렇게 어떤 그 소방 설비가 들어가냐 크레인이 어떻게 달려있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AI가 의외로 하기 힘들고 사람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해야 될 면이 있거든요. 이 건물에 있으면은 그 안에 그 설비나 뭐 보고서나 엔지니어링을 다 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AI에 맡길 수는 없는 평가 방법이고요. 네,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거와 비슷한 매뉴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 부탁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네, 넘어갔어요. 혹시 또 넘어갈 수 있나요? 이게 그 대시보드 장인데 바로바로 지금 됐다. 넘기고 있긴 네. 한데 딜레이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 네. 뭐 괜찮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있는 매출액인데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버크셔에서 버크셔에서 지금까지 받아들인 어, 건물의 총액은 대략 4 트릴리언 달러쯤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은 그 9.7조 스퀘어 피트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얼마나 넓은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게 약간 보시면은 SOB라고 하는 거는 고객들이 저희한테 리포트한 그 건물의 가치거든요. 그리고 HSI 빌딩비라고 밸류라고 하는 거는 저희 버크셔 해서웨이 재보험 쪽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한 고객의 건물 총 가치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제출한 건물의 가치는 4천조 원, 4조 달러쯤 되는데 BHSI 내부적으로 평가한 건물의 총 가치는 대략 5조 달러 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전에 15% 안에 범위에 들어가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21% 정도의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버크셔일스웨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거다. 왜냐면은 고객들이 자기들이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이용해서 그 건물 가치를 갖다 주면은 이게 차이가 5%나 나거든요. 근데 이게 4천조, 5천조 막 이런 규모에서 한 5% 변수면은 이게 굉장히 수백조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물의 어떤 그 가치나 아니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어떤 건물의 보험료라든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가치평가팀이 반드시 있어야 이렇게 차이가 21%, 25%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우리가 잡아낼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장 많이 보험을 들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오피스고요. 그 다음에는 시니어 케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아파트, 그리고 리테일, 그리고 창고와 시니어 케어가 네 번째로 있고 있어요. 이게 오피스가 아무래도 투자 시장에서는 요즘에 굉장히 불황이고 굉장히 이게 좋은 자산권 취급받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오피스가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험 시장에서는 오피스가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험 중에서 반드시 화재 보험이나 풍수해 보험만 있는 게 아니라 BI 보험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건물이 공실이 났을 때 그 임대료나 비즈니스 손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오피스가 많이 공실이고 많이 이렇게 감가상각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보험 시장에서는 오히려 오피스가 되게 많은 포트폴리오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저 질문이 있는데, 요, 질문해도 네네. 될까요? 질문인데 요새 네네. 리얼 에스테이트 시장이 되게 안 좋다는데, 그러면 그런 보험이 있었을 때 약간 네. 손실을 어떻게 최소화하나요? 약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보험의 이제 네. 수익 구조가 결국에는 그 돈을 배상하지 않아야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마켓 전체가 약간 슬럼핑 되고 있을 때는 어떤 식의 그런 뭐 밸류에이션에 그런 것도 임팩트가 있는지 이런 되게 궁금해서요. 아, 이게 보험 중에서 그 방금 언급했듯이 비즈니스 인터럽션이라고 임대료나 공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BI 쪽은 정확하게 다루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그게 내부적으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너 듣기로는 그 BI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당연히 그러니까 건물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 많이 몰아치는 지역에 건물이 있으면은 이거를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리스크 관리 얼마나 정교히 하냐에 따라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고 이 보험료를 갖다가 우리가 잘못 계산하면 손해를 보는 거고 더 이익이 되게 계산하면은 아무래도 아무리 태풍이 많이 몰아쳐도 보험사는 이익을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오피스가 공실이고 오피스가 막 불황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 오피스를 소유한 자산가들이나 아니면은 금융회사들이 그 공실에 대한 보험료를 낼 의향이 있고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보험사 손해를 보지 않고 만약에 그 우리가 제시하는 보험료가 너무 높다. 그냥 공실이고 뭐고 손해를 보겠다. 그러면은 뭐 저희는 매출을 올릴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그 거대한 오피스 빌딩을 소유한 사람도 공실에 대해서 전혀 보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최적점을 찾는 게 되게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과 리스크 엔지니어링 팀이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궁금한 거 하나 아마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네네. 이 네네. 오피스 이 카테고리마다 레지던셜 케어랑 SOB랑 BHSI 빌딩 밸류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어떤 거는 파란 게 더 높고 어떤 거는 또 버크셔 해서웨이 BHSI 빌딩 밸류가 더 높은데. 아, 어, 아무래도 자산군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잠깐만요. 음. 네네. 이게 약간 그,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자산군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향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단순하니까 그 고객이 갖다 준 가치평가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가치평가가 차이가 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창고는 다른 것처럼 많은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창고는 공실이 요즘에는 특히 별로 잘 없어가지고 뭐 BI 보험 같은 것도 잘 안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적게 나는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좀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왜냐면 똑같이 그 불황인데, 왜 리테일 메가스토어는 SOB가 높고,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BHSI 빌딩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더 연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또 발표하겠습니다. 음. 네,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넘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전에 그 건물의 재료비라든지 로케이션 아니면 건물의 종류 이런 걸 다뤘다면은 그 다음에는 시간을 다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이게 공사 시장, 공사래 건설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이쪽 시장에서는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공 기간이 약간 한 시간 그러니까 잠깐만, 헷갈리네. 한 달 한 달 늘어날수록 내야 되는 이자라든지 공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발하기 때문에 정확히 다시 짓는데 얼마나 그 기간이 걸리느냐 이런 거를 계산하는 내부적인 어떤 평가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게 이 컨스트럭션 레벨 타임 그 캘큘레이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파워포인트 나와 있는 설명은 그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에요. 프리 컨스트럭션은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설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피지컬은 문자 그대로 공사 자체를 하는 것, 그냥 건물을 자체를 짓는 것. 포스트 컨스트럭션은 인스펙션이라든지 뭐 허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수리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라서 그냥 기본적인 용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원래는 저희가 없었는데 코로나 이후 새로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 그리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심해가지고 BHSI가 좀 손해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건물의 그 원가라든지 현재 가치를 연단위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계산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로 컨스트럭션 리빌 타임 캘큘레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인데 제가 매번 자료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미국은 한국에 사니까 잘 못 느끼는 거지만 미국도 굉장히 이 데이터 공개가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적어도 건설에 한해 가지고는 되게 데이터를 찾기 쉬운 나라에 속하거든요. 한국처럼 전자정보가 있고 모든 걸 데이터화해서 막 거의 떠먹여 주다시피 편하게 데이터화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적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데이터가 잘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무리 대기업이고 아무리 정부가 있어도 얼마나 건설 기간이 들었고 뭐 건설 기간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정확한 공사 비용을 절대 공개를 안 해요.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많이 하는 중동 같은 경우에도 영어는 당연하고 아랍어로도 이 공사 비용이나 면적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부동산이나 건설에 한해서는 이걸 약간 내부 정보로 생각하는지 정확히 공사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는 것 자체도 잘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약간 따로 도입했거든요. 미국에 위치한 그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 자체적인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자세한 가치 평가가 가능한데 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이터 자체가 워낙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노가다로 수집한 면이 있어가지고 이게 따로 가치평가 모듈을 쓰고 있어요. 네. 다음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공사 기간, 실질적 공사 기간, 그리고 사후 공사 기간 이렇게 나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원리는 똑같아요. 예, 어떤 지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로케이션 모디피케이션이 있어요. 아, 똑같은 건물을 지어도 두바이에 지으면은 한 100이 든다면은 런던에 지으면은 150이 들고 뉴욕에 지으면은 180이 든다. 뭐 이런 전 세계적으로 각각 드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가산을 하고요. 그리고 각 나라별로 얼마나 공사 기간이 걸리는지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공사 기간이 좀 빠른 편이다. 근데
미국이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굉장히 느리다. 이런 차이들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설계 비용이나 인허가 기간 이런 게 되게 다르거든요. 특히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라마다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가산해서 똑같은 건물이 있어도 이게 영국에 있고 그러면은 영국에서 설계하는 어떤 설계 기간, 설계 비용, 그리고 뭐 영국에서도 뭐 브리스톨에 있는지 런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사전 공사 기간과 사전 공사 비용을 산출해요. 그 마찬가지의 논리가 그 피지컬 컨스트럭션에도 적용되고 그다음에 사업 공사 기간도 적용되는데 다만 피지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물가가 훨씬 반영되기 때문에 시멘트, 철근, 뭐 인건비 이런 것들 그래서 PDP 같은 것들을 따로 적용해서 계산하기도 해요. 음, 네, 그리고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는 제가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해서 따로 첨부를 했는데요. 그 내부적으로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첫 화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어떤 지역에 있고 어떤 나라에 있고 뭐 정확한 주소를 다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화폐, 면적, 뭐 언제 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 넣고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그걸 넣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로케이션 모디파이어 그리고 그 화폐가 로케이션 모디파이어 그리고 어떤 종류의 부동산인지 그리고 그 어떤 퀄리티로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대조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치 평가를 한 다음에 그거를 고객의 감정평가서와 대조해서 그 차이만큼 줄여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보험팀의 언더라이터라고 인수심사팀에다가 저희 리포트를 넘겨요. 그럼 인수심사팀이 그 리포트를 갖고서 고객사와 아니면 브로커와 협상을 해가지고 최종적인 보험 가격과 보험 기간을 정한 다음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보험금을 받고 버크셔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버크셔의 보험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렌 버핏의 투자의 기본에는 버크셔의 보험금이 있었고 그 버크셔의 보험금은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이 보험의 플로트, 그러니까 무이자 레버러지가 영원히 돌아가는 이 버크셔의 플로트가 계속 운영이 작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험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 즉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그 파트가 바로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저희 밸류에이션에서 그리고 다른 리스크 엔지니어링 팀에서 이렇게 리스크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만약에 이 과정이 저희가 개선 잘못하면은 버크셔가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기준으로 보험금을 인수하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조단위의 손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현님 뭔가